제 소개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부 때는 동양철학을 전공했고요. 성균관대에서 동양철학을 전공했고, 태동고전연구소라고 이제 그 일명 지곡서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청명 임창자순자 선생님한테 한 3년 동안 거기 있었고, 그때 이제 사설을 다 외웠었어요. 저희 때는. 그래서 사설을 외우고 옛날 저희 선배들은 3경까지 다 외웠는데 이제 3경을 다 외우니까 대부분 다 이제 선생님이 그 서당을 만드신 취지가 한문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어지니까 전문적으로 뭐 역사, 사회, 문학 여러 분야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고전들을 독해낼 그 인재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로 설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 3년 있고, 한 선생님 임종 전에 이제 뭐 개인적으로 뭐 일종의 집사 같은 거죠. 네. 선생님 이제 거동이 불편하시고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생님한테 강의실에서 배운 것보다는 그 집사로 선생님 옆에서 모시고 있을 때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또 이렇게 어떤 관계에서 일을 어떻게 풀이하는 어떤 이렇게 풀어가는 방식, 그런 것들 참 많이 배웠는데, 그리고는, 제가 석사 과정까지만 하고, 이제 출판사로 바로 일을 해서, 이제, 인문책을 주로 만드는 일을 쭉 해오다가 중간에 이제 오늘 이 강의가 있으니까 옛날 거의 한 10년 전에, 아마 지금은 그 아카데미가, 그 아테네 스터디와 비슷한 이 아카데미가 있었습니다. 풀로 엮은집이라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광화문에, 지금 그 서울 역사박물관, 그 뒤편에 그 조용한, 지금은 이제 사계절 출판사의 건물인데, 거기서 이제 처음 제가 일반인들을 하고 이제 천자문을 읽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좀 부끄러워요. 왜냐면은, 저도 천자문을 사실은 그거를 준비하면서 거의 처음 완독하다시피 했고, 왜냐면 제가 사서삼경을 배웠지만 천자문을 배우질 않았어요. 그리고 천자문을 보니까, 천자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야, 과연 이거를 옛날에 서당에서 가르쳤다는 게 말이 되나? 그랬더니, 의미를 가리킨 게 아니라, 글자를 글자를 가리키기 위한 용도로 이제 쓴 거죠. 그리고 또 오늘날하고 다르게 지금 우리가 쓰는 한자어는 맨날 성리학이 주요 이제 세계관이었던 시대 때에 통용됐던 한자들하고 다른 한자들이 좀 많아요. 우리는 알아도 옛날 사람들이 잘 안 쓰는 단어도 있고, 옛날 사람들이 이제 쓰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도 있고, 물론 이제 많은 부분은 좀 쉬운 글자들은 다 같이 통용이 되지만, 그래서 사실은 초등학생들에게 천자문을 가리키는 건 사실 저는 좀 바보 같은 짓 같아요. 왜냐면은 한자 공교롭게도 제가 26일 날인가 경기도 경상남도 교육 무슨 연구원인가 해가지고 무슨 연구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거기서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천자문에 관한 특강을 2시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좀 엉뚱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천자문은 사실 애들 보는 책이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 강의를 들으러 오셨을 때는 어떠한 여러분들마다의 어떤 상이 있을 것 같아요. 이 강의에서 어떤 바라는 상.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사인들하고 하는 이런 강의를 몇 번 하다 보면은, 강사와 듣는 사람들의 그 상이 가끔 달라가지고, 서로 이렇게 좋은 만남을 못 가지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강사 선생님들이고, 저는 사실은 훌륭한 강사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저는 이제, 전문 연구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반인도 아니고, 딱 중간에 걸쳐져 있는, 약간 중간자적인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인데, 아마 그래서 섭외를 하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출판사에서
책을 만드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독자들의 눈높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고려하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가 있어도 제가 이제 좋은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다 옛날에 사람들이 했던 얘기겠죠. 이제 그거를 중간에서 전달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는 대안학교에서 고등학생들에게 이제 경전을 가르쳐요. 제가 이제 있는 학교에서는 경전을 외웁니다. 제가 물론 이제 경전 구절이 너무 이제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구절이면 제가 좀 빼고 아이들이 읽어도 좋은 문장이다 싶으면은 같이 그 의미를 새기고 제가 이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의미를 충분히 이제 좀 풀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암송을 하게 하는데 암송을 하는 목적은 이제 천자문하고도 이제 밀접한데요. 옛날의 교육은 이제 암송이라고 많이 이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암송이 아니라 강이라고 얘기해요. 강. 이제 이게 사전에 아마 우리가 강의하다 그럴 때, 이 강자를 쓰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강자가. 이제 뭐 강의하다라는 뜻도 있고, 연구하다, 뭐 이런 뜻도 있고, 그런데 이제 배운 것을 선생님 앞에서 소리내어 이제 읽는 행위를 또 강의라고 해요. 그래서 서당에서 저희는 이제 선생님한테 강을 바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날 시간에 배운 내용이 있으면, 이제 오늘 수업 시간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저희 동기생이 7명이었는데 요 정도 규모에서 조금 적죠. 그리고 선생님이 돌아가면서 전날 배운 거를 다 이제 강을 해보라고 시켜요. 그리고 이제 강을 하고 이제 지금은 옛날에는 수미양가라고 우리는 이제 그게 사실 일본에서 들어온 평가 방식인데 전통적인 방식은 순통약조글이라고 이렇게 수는 자연스럽다. 그 다음에 뭐 안 적으셔도 됩니다. 이게 이제 수는 외웠는데 술술술술 막힘없이 잘했다. 아주 자연스럽다. 저 순자는 우리가 순리하다 할 때 순자죠. 자연스러움. 그러니까 뭔가 자기 속에서 그냥 나오듯이 이렇게 술술술술 나온 거를 이제 순이라고 그러고, 통은 이제 처음부터 한 글자도 빠짐없이 어쨌든 다 이제 강해내는 거를 순이라고 하고, 이제 략은 중간에 단어도 빼먹고, 중간에 막 몇 구절씩 살을 외우다 보면 까먹거든요, 진짜. 몇 구절도 까먹고, 뭐 사람 이름도 막 바꾸기도 하고 이제 그러죠. 열심히 안 외우면 성글게 막 급하게 뭐 전날 막 외운다 그러면은 꼭 그렇게 탈이 나요. 근데 이제 매일매일 조금씩 이렇게 부지런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순이나 통이 되죠. 선생님 앞에 떨면 순이 안 돼요. 저도 처음에 기억나는데 선생님의 존재가 너무 크니까 제가 처음에 우리 선생님한테 처음에 논어를 강을 바칠 때는 거짓말 안 보태고 거의 진짜 한 100번 가까이 읽었어요. 100번 가까이 읽어서 선생님 앞에 떨어서 다 못했어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근데 저희 서당에서는 제가 이렇게 서설이 좀 길어도 되나요? 그냥 편안하게 시작하는 의미에서 제가 뭐 편안한 얘기로 그냥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떨어서 못했더니 선배에게 제가 물었어요. 너무 긴장되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다. 왜 자꾸 이렇게 나는 외우면 까먹을까? 저는 제가 중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암기에 대해서는 제가 생체 시험을 많이 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서당 동기생들이 깨달은 공통점이 있더라고. 술 먹으면서 얘기하면요, 암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체 실험을 한 많은 우리 동기생들과 선후배들 있잖아요. 공통점이 있어요. 사실은 그게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에요. 주로 아침에 읽어라. 저녁에 읽으면 이 암송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하루 동안 에너지를 쓰고 나면 저녁에 지쳐갖고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아침에 눈 떠가지고 집중력이 좋은 단어의 에너지를 쓰기 전에 탁 외우는 거. 그 다음에 반드시 소리 내서 읽는 거.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자기의 이제 그 입의 감각, 귀의 감각, 이 모든 감각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암기는 반드시 시각화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A4로 이렇게 아무런 시각적인 효과가 없는 걸로 외운 사람들은 잘 못 외워요. 근데 한적이나 옛날 책들 보면은 이 시작하는 부분이 조금씩 달라요, 이렇게 중간에 주석이 좀 달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암송을 보통 이제 논어를 다 외우는 사람들이 어떻게 외우냐면 이건 다 공통점이에요. 선생님이 책을 못 보게 하는데 책을 들고 들어가요.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을 보고 이제 암송을 하니까 책은 사실 가져갈 필요가 없잖아요. 왜? 눈을 감으면서 책을 넘기는 거예요. 자기가 늘 봐왔던. 근데 있잖아, 신기하게 장하게 외운 애들은 딱딱 그 페이지에 넘겨요. 아, 이쪽은 뭐 자활 무슨 뭐 학위 시습지로 시작하고 여기서 딱 끝나서 다음 페이지 넘겨서. 근데 이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암기는 반드시 시각화하고 관계가 매우 깊습니다. 천자문을 외우더라도 여러분들 혹시 뭐 이 시간 끝나기 전까지 천자문을 다 외우시면 제가 뭐 시원한 맥주 한잔 사겠습니다. 혹시 혹여나 제가 반드시 제가 마지막 시간에는 시켜볼 거예요. 한번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지.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미리 제가 8주면은요 시간은 충분해요. 이 A4로 이렇게 뽑으면요 천자를 해봐야 뭐 한 페이지 아니면 두 페이지밖에 안 될걸요? 그죠? 여러분들 여태까지 지금 이 나이에 많은 정보를 이렇게 들어간 거에 비해서는 별거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시각화가 중요해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A4나 이런 거 말고 책을 한 책으로 계속 그냥 외우실 때는 그 책을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요즘 아이들이 이 디지털로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함정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디지털은 시각화하기가 힘들어요. 물론 약간의 시각화는 있죠. 왜냐하면 책을 이제 찍어가지고 볼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하고 또 다른 게 있어요. 촉감이라는 게 있어요. 또 그 질감, 글자의 어떤 그 느낌과 자기가 메모를 하고 이런 것들, 손을 넘길 때의 어떤 감각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분위기에 이런 거를 제가 온몸으로 다 이렇게 외우는 거거든요. 저도 사실은 가끔은 이제 요즘 이제 이제는 제가 고전을 음미하면서 읽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는 이 문자의 벽을 넘기 위해서 사전 보고 막 씨름하고 이러다 보면 거기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충분하게 음미하지 못하고 지나온 구절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뭐 요 근처에 있는 그 대한연구 공동체라고 하는 곳에서도 이제 장자를 보고 있는데 장자를 이제 대학 때도 보고 대학원 때도 보고 뭐 스타디스에서 보기 위해서 뭐 한 두어 번 보긴 했는데 그때는 어렵다. 장자는 진짜 어렵다라고만 생각했지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저가 이제 내일 모레면 50인데 이 나이가 되니까 그래 내가 왜 옛날에 이 구절을 이렇게 설렁설렁 읽었을까. 그래서 이 고전을 읽는다는 것은 단지 이렇게 정보를 얻거나 지식을 축적하는 것을 뛰어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오신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닐까요? 뭐 그냥 천자문이야 어차피 책을 보거나 인터넷 뒤지면 풀이도 나오고 요즘 뭐 어떤 제가 간혹 블로그 보면 상당한 수준에 있는 그 블로거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배경 지식이 기초 지식이 있는 건지 없는지 이제 보면 대충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제 후배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바로 옆에 있었는데 이런 정도로 알고 있는 블로그야. 근데 술 먹다 보니까 그 블로그가 제 후배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걸 떠나서 여러분이 고전을 읽을 때는 여기 왔을 때는 제가 이제 아까 눈높이라는 얘기 했잖아요. 상. 여러분이 원하는 상, 또 제가 이제 하는 상. 그 상이 아마도 지식은 아닐 거다. 지식 아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전에 있는 지혜를 뭐 이렇게 전달해 준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의미를 조금 먼저 생각했거나 또는 이제 그 다리를 낳아줄 수 있는 역할을 내가 좀 용기를 내면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릴 건 제 해석을 제가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어요. 네. 고전이라는 거는 되게 이 한문의 한계이자 장점이 굉장히 의미가 압축적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압축적이라는 건 뭐냐면 글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장점이 됩니다.
글을 충분히 소상하게 막 접속사와 뭐 이렇게 자질구레하게 말을 하지 않아도 자기의 생각을 압축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뭐냐면 압축을 좀 풀어야 돼요.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접속어들, 그 다음에 어떤 주술의 어떤 관계들 이런 것들을 풀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한문은 아주 틀림없이 번역을 잘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압축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다르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여전히 고전을 직접 원문으로 읽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러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도 있지 않을까. 물론 뭐 요즘은 좋은 해석들이 워낙 많긴 합니다. 근데 좋은 해석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도 그 사람의 또 어떤 그 시각이 어느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원문을 읽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의 삶하고 일종의 화학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이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이 그렇게만 딱 풀이를 해놓으면 그 이상으로 이렇게 볼 여지가 좀 없는데, 고전과 내 삶이 이렇게, 내 삶의 경험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화학작용을 일으키면 그 문장이, 전혀 새롭게 다가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선인들이 이 책을 읽었던 독서법이, 이건 제 생각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책이 많은 시대가 아니었어요. 집에 자전이 있던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자전만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집이 좀 사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글자들을 잘못 쓰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뭐 한글 맞춤법이 있거나 뭐 있으면 이렇게 바로바로 쓰면 되잖아요. 근데 모양이 비슷한데 조금 바꿔 쓰는 거예요. 이렇게 사전이 있거나 이렇게 바로바로 하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러다가 보니까 관용적으로 이 단어와 이 단어가 모양이 비슷해서 통용되는 글자들이 이제 생겨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쓰다 보니까 하나의 사회적 약속이 돼서 우리도 지금 그러잖아요. 뭐 당연하다를 당근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후대 사람들이 보면 당근은 분명히 채소의 한 종류인데 왜 이게 당근이 됐지?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는 말하면 다 알잖아요. 지금은 사전에 그렇게 등재는 안 됐겠지만 언젠가 사실 등재가 될 수도 있죠. 그런 글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이 오자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쓰다가 틀리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 잘 쓰는 경우가 없거든요. 한글에서 입력을 하다가 같은 의미인데 다른 글자로 이렇게 입력하는 경우가 있어요. 새로운 이 시대에 맞는 이제 오자가 생긴 거죠. 예. 예를 들면 뭐 아들 자자를 넣어야 되는데 뭐 이 자자가 앞에 와가지고 그냥 엔터를 누르다 보니까 뭐 입력이 됐다던가 그런 경우가 많죠. 예. 어쨌거나 옛날 사람들의 독서법은 많은 글을 통독하고 맥락적으로 충분히 이해하면서 책을 음미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리고 서당에서도 사설을 다 때린 사람도 많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렇게까지 그 교육과정을 밟을 만큼 뭐 물론 이제 사람의 재능이나 진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학 같은 거 그러니까 논어 사설을 떼려면 거의 한 10대 거의 뭐 중후반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서당이 계속 공부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집안에 노동력들이 부족할 때니까 다 크게 이제 집안에 여유가 있지 않은 집안이면 계속 공부를 못 시킨다고요. 그러다 보면 뭐 논어 반 배우다 만 사람 뭐 이런 사람들도 부지기 쓰고 뭐 중국의 어떤 한나라의 어떤 통치인은 논어의 방권만 가지고도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반부 논어, 뭐 가히 뭐 지천하 뭐 이렇게 한 말도 있어요. 그 사람들의 독서법은 뭐냐면 어떠한 자기 삶의 임팩트가 딱 되는 어떤 그런 글귀가 있으면 그 글귀를 충분히 음미하는 거예요. 늘 써놓고. 그래서 좌우명이라는 게 자기 인생을 좌우한다 그래서 좌우명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자리 자자를 써서 자리에 오른쪽에 있는. 왜냐하면 오른손 잡으면 이 시선의 오른쪽이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늘 자기가 잘 보이는 곳에다가 이렇게 붙여두는 글귀다. 우리로 따지면 지금 컴퓨터 바탕화면에다가 이렇게 늘 컴퓨터 이렇게만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글귀를 계속 보는 거예요. 보면서 늘 자기의 그거를 되새기는 거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여기 다른 요일에 이만교 씨가 글쓰기 뭐 이렇게 여기 강의하시던데 아주 인상적인 글을 봤어요. 이만교 씨가 다른 소설이나 여러 가지 책들을 볼 때 시약글이라고 하는 걸 자기는 따로 적는다 그래요. 시약글. 자기의 뭐 제가 이건 번역된 제 언어입니다. 내 영혼에 울림이 있었던
그런 글귀 같은 경우는 따로 적어두고 그걸 시약글이라고 해서 이 시약글을 통해서 내가 내 사고를 펼치고 또 내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씨앗으로 삼는 거죠. 옛날 사람들의 독서법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의 씨앗, 자기 삶의 어떤 씨앗이 될 만한 그런 글들에 집중하는 거지 많은 독서를 해가지고 그랬던 사람은 매우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요 그렇게 많은 책을 읽을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장자 그렇게 제가 여러 가지 구애받지 않고 편하게 얘기해도 되죠. 장자에 보면은 언젠가는 제가 장자 얘기도 가끔씩 그렇게 따지면 이 글은 지금 저에게 이제 장자에서 제가 주순 시약글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구절인데요. 덕탕호명 지출호쟁.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얻는 데서 방탕해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덕이라는 거는 나중에 기회가 돼서 제가 제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는 도나 덕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고 계시는 덕이라고 생각해서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을 얻고 이런 것들이 다 덕이죠. 그 사람의 인간적인 미를 가지고 어떤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 이런 것들이 덕이 될 텐데 덕은 어디에서 방탕해지냐면 이름을 얻는 데서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얘기하다 보면 마음이 교만해지고 자기는 훌륭한 사람인 것도. 저도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교사의 직업병이 자꾸 가르치려고 들어요. 자꾸 사람들을 만나면 내 가르침의 대상자라고 자꾸 보기 싫거든요. 저도 지금 늘 그거를 의식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씨앗글을 가지고 있어요. 저를 경계할 수 있는. 내 직업이 나를 잘못 이끌 수 있는 어떤 그 길을 방지해 줄 수 있는 내 씨앗글을. 여러분도 사실은 그 씨앗글들을 찾으셔야 돼요. 왜냐? 사람들은 다 자기가 처한 위치가 다르고 자기 기준이 다 다르고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방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씨앗글이어도 저 사람에게는 그게 씨앗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알은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은 경쟁에서 나옵니다. 경쟁. 이게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지혜롭다고 하는 뜻은 아닐 거예요. 이런 걸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데가 학원이죠. 에? 학원이라는 건 점수를 남들보다 더 받아야 되고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거는 무언가의 경쟁에서 자기가 유리해지기 위해서 지식을 쌓는 거예요. 냉정하게 따지면 학원 다니면서 내 삶을 성찰하기 위해서 좀 힘들어요. 그것도 지식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렇죠.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 정보에 대한 압박감을 받습니다. 내가 신문을 안 보거나 요즘 정보나 이런 것들이 뒤처지면은 여기에 뒤처질까봐. 남들 다 알고 있는데 나는 모르면 내가 왠지 뒤처질까봐. 우리도 사실은 여기서 벗어나기 어려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런 이제 장자에는 이런 좋은 글들이 이제 씨앗글들이 있고, 천자문에도 물론 있습니다. 여기 안에도 있고. 근데 이제 천자문을 얘기로 다시 되돌아오면, 천자문은 씨앗을 위해서 쓴 책은 아니에요. 냉정하게 따지면. 1000개의 글자로 문장의 의미를 만들어서 1000개의 글자로 문장을 만든다는데 좀 더 의미가 컸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제 판단입니다만. 그래서 습자, 글자를 학습하기 위한 용도로 오랫동안 수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천자문 말고 다른 비슷한 습자형 교재들이 있었어요. 모든 경쟁을 물리치고 천자문이 지금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천자문이 일단 암송하기 좋은
형태로 되어 있어요. 네, 암송하기 좋은. 그 뭐냐면 이제 네 개씩. 이게 지금 장자에 있는 구절인데도 이렇게 네 개씩 끊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중국에서 시경에 보면 주로 이 형태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표 같은 거 보면 지금도 맞는지 모르겠지만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러잖아요. 인간에게 어떤 오랜 역사가 깊은 어떤 그 운율감 같은 것들을 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도 이제 제가 중간에 자꾸 이게 그 종횡무진 말이 지금 이어졌다가 끊어졌다가 하는데 이해하십시오. 아까 또 암송 얘기를 하면 암송은 시각화도 중요하고 반드시 리듬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리듬 없이 2시간 동안 몸을 움직이라 그러면 몸살이 나도 춤을 추라고 하면 춰요. 리듬이 있기 때문에. 춤추고 오면 그때는 힘든지 모르는데 그 다음날 이제 물론 팔다리가 안 쓴 근육이 있으면 많이 아프겠죠. 근데 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을 읽는 것도. 그리고 이 운문의 시대가 끝나고 산문의 시대라고 하더라도 운문의 정통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한문 해독이 안 되면 소리내서 읽어보면은 끊어지는 그 호흡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데가 간혹 있어요. 네. 왜냐, 글 쓴 사람의 어떤 호흡 같은 거를 본의 아니게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딱 캐치를 해내면 여기는 문장이 이렇게 되겠구나. 요즘은 이제 다 구두점이 있지만 옛날에는 구두점이 없이 쭉 이어지잖아요. 그럴 때는 그런 문장의 리듬감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듬은 그거 말고, 글을 읽는 것 말고도, 여러분들이 알면 이렇게 왜 서당 가면 하늘천 따지하고 이렇게 앞뒤로 흔들고 뒤로 흔들고 그러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도 서당에서 제가 다니던 서당에서는 그런 거 하라고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요. 네? 소리 내서 읽으라 하는 얘기가 없고, 선생님이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왔을 때 네가 그거를 노래를 하든 말로 하든 상관없이 어쨌든 네 입에서 책을 안 보고 이렇게 뱉어내라라고 얘기하는데 다들 똑같이 하는 짓이 있어요. 책을 읽으면서 몸을 흔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생체 실험 결과 한 자리에 오랫동안 자기가 앉아있으면 이 몸이 경직돼요. 척추가 경직된다든지 목이 경직돼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직을 막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자세가 고정되면서 생기는 경직을 막아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좀 제 개똥철학으로 여기면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딱 고정되지 않고 늘 이렇게 어떤 형식의 중요함과 내용의 중요함 사이에서 우리는 사실은 저도 지금 강의를 하면서도 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의 그 균형점을 두고 이렇게 왔다 갔다. 네. 자유분방한 거 아이들 제가 교육을 하면 어떨 때 얘를 확 잡아줘야 될지, 어떨 때 얘를 놔줘야 될지, 아마 자녀를 또 키우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얘를 지금 개입을 해서 뭔가 이렇게 좀 딱 해야 될지, 아니면 이거를 얘를 이렇게 좀 놔둬야 될지. 근데 그 사이에 균형 중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어느 정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얘기가 좀 이상하게 흘렀지만. 그래서 아무도 가르치지 않아도 이렇게 흔들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 천자문을 읽으실 일 있으면 처음에는 말이 안 나올 거예요. 어색해요. 우리는 책이라고는 항상 눈으로만 읽는 습관을 아마 여러분들 지금 거의 이렇게 형성이 되셨을걸요. 책을 소리내서 읽는다는 건 거의 아마 여기 계시는 연배정들은 나중에 보면 시골에서 신문을 봐도 맨날 어른분들은 이렇게 소리로 중얼중얼 이렇게 소리로 읽고 그러시는 분들이 전 어릴 때 많이 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런 교육, 읽는다고 하는 거는, 책을 본다고 하는 거는 자기 소리내서 읽는다라고 하는 거하고 이렇게 밀접했던 그런 세대 때 사람들이. 네. 읽어보십시오. 또 다른 느낌이 있어요. 네. 직접 소리내서 읽어서. 그리고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내가 좀 한자를 익히고, 한자와 한문은 좀 많이 다릅니다. 한자는 하나의 글자를 말하는 거고, 한문은 그 글자와 글자를 문장으로 구성했을 때는 한문이죠. 그래서 한자를 알아도 한문은 모르기가 태반이에요. 네. 쉬운 말로 이거 혹시 아시나요? 만약에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알고 계시는 거죠. 예, 미리 이제 선행학습이 되셔서. 근데 이게, 아니, 군군신신?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있잖아요. 만약에 선행학습이 안 되고 어법적으로 딱 알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게 뭐라고 옛날에 물리가 났다고 하는 거예요. 글자를 보고 그 글자의 문법적인 이해를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이 보기에는 문법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 한자어는요. 명사, 동사 구분이 없어요. 모든 글자가 다 동사가 될 수 있어요. 산도 동사가 될 수 있어요. 하물며. 물론 이제 이런 글자는 실질적으로 쓰기가 좀 어렵죠. 예를 들면 산지, 그거를 산으로 여겼다. 자기가 뭐 뒷동산에 흙을 요만큼 쌓아놓고 내가 산지 그것을 산으로 여겼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쓸 수는 있겠지만 이건 좀 극단적인 예고. 어쨌든 우리가 볼 때 대부분 다 명사라고 알고 있는 그런 글자들이 다 동사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차지하면 그를 아들로 삼다. 이런 식으로 다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문에 물리가 났다는 건 뭐냐면 문장 안에서 그 글자의 문법적인 기능이 뭔지를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여러분들 지금 영문법들을 다 배우셔서 지금 제가 명사다, 뭐 동사다, 뭐 수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알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배우질 않았어요. 문법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에요. 많이 그냥 보다가 자연스럽게 몸으로. 그래서 그거를 알게 됐을 때 물리가 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이제 글자들을 이제 읽어내기 시작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